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밤사이 들어온 직구전 소식 YTN 라디오 뉴스룸 이윤재 아나운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출발 새아침 월드뉴스 이윤주입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그러죠. NSC를 공식 출범시켰다는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본판 NSC를 공식 출범시키고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장인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또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4인 강요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아소다로 부총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설 관련 정보와 또 안보 현안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국가 안보 전략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본의 외교안보 사령탑을 NSC가 맡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의회 통과로 이날 출범한 NSC는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또 위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외교 안보의 사령탑입니다. 총리가 의장으로 운영을 총괄하고요.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4인 광류회의가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총리 비서실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내각 관방 산하에 NSC 사무국 성격의 국가안보국도 내년에 초에 신설이 되는데요. 외무성과 방위성 직원 등 약 60명으로 구성될 국가안보국은 외교, 안보, 테러, 치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서 4인 광료회의에 보고를 하고 또 부처 간의 조율과 정책 입안도 담당합니다. 한편 교도통신은 알 권리 침해 논란 속에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특정 비밀보호 법안이 6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에 성립이 되면 NSC 회의 내용은 특정 비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포뮬러1 경기라고 그러죠. F1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이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내년도 공식 일정에서 제외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포뮬러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일정이 내년도 F1 공식 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AP, AFP 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모터스포츠 평의회 총회에서 한국과 미국 뉴저지, 멕시코 등 세계 그랑프리 일정이 캘린더에서 최종 제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리아 GP 등은 지난 9월 30일 발표됐던 F1 초안 캘린더에는 포함이 됐지만 이번에 수정된 캘린더에서 최종적으로 빠진 건데요. 지난 2010년 첫 대회를 치른 코리아 GP는 4년 차인 올해 누적 적자가 1,910억 원에 달하는 등 대회 지속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전남도 의회도 이날 총회를 앞두고 4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도 F1 개최 최종 유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개최권료인 70억 원 등 예산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한편 WMSC가 확정한 내년도 F1 일정에 따르면 내년 3월 16일 호주 멜버른 GP를 시작으로 11월 23일 아부다비 GP까지 19개의 대회가 치러집니다. 이 전라남도가 엄청난 빚을 내서 경기장을 건설하고 그동안에 또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 포뮬러1 경기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섭섭해지는군요. 그건 그렇고 인생 대박을 꿈꾸면서 이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280억 원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이 12년 만에 무일푼으로 고독사를 했다면서요. 네. 미국에서 대박 로또로 불리는 파워볼 복권의 1등 당첨자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3일 영국 데일리메일과 미국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파워볼에 당첨돼 2,700만 달러, 우리 돈 286억 원의 상금을 받은 데이비드 리 에드워드가 지난달 30일 고향인 켄터키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58세 나이로 숨을 거뒀는데요. 전과자로 일자리도 없이 지내던 에드워드는 12년 전 복권에 당첨되면서 하루아침에 백만장자로 거듭났습니다.
당시 그는 수도료조차 낼 여력이 없어서 친구에게 손을 벌리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해왔는데요. 당첨 직후에 상금을 알뜰하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금세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면서 1년 만에 상금의 절반에 가까운 1,200만 달러를 물쓰듯 써버렸습니다. 플로리다의 고급 주택가에 대저택을 구입하고 또 자동차를 사들이는데 또다시 100만 달러를 낭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0만 달러에 달하는 자가용 소형 제트기인 리어 제트기를 사들이는가 하면 중세 갑옷과 무기 200여 점을 수집하는 사치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부인 소냐와 함께 마약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년 만인 2006년에 전 재산을 탕진해 다시 무일푼 신세로 전락했고 부인 소냐는 그의 돈이 모두 사라지자 2008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재무 설계를 도운 제임스 기베스는 그가 내 조언만 따랐다면 매달 8만 5천 달러씩 쓰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했고 딸 티파니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돈이 한 푼도 없고 심지어 생명보험 하나 들지 않았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예,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군요. 이 끝으로 국내 원자력기구 조사단에 유통되는 일본의 모든 수산물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군요.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실태를 살펴본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이 유통되는 일본의 모든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렌티호 IAEA 해결료 주기 폐기물 기술부장은 일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렌티호 단장은 일본이 해수와 모든 수산물 유통망을 감시하는 매우 인상적인 체계를 개발한 것을 확인했다며 일본은 식품의 방사성 물질 허용치에 관해 국제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또 기준치를 넘은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후쿠시마와 가까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생산물의 유통이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염물질이 환경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런 이유로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도록 대책을 취하는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오염수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민 건강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측정할 자료가 부족해서 수입 금지를 먼저 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사단에는 한국인 한필수 IAEA 방사선 수송 폐기물 안전국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곳곳에 안개가 낀 곳들이 많습니다.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 중반답게 다른 날보다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편인데요. 지금 과천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과천대로 상황은 아직은 수월한 편입니다. 이어지는 동작대로의 경우는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 구간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반대쪽도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는 강남역에서 서초 우성아파트, 반대쪽으로 뱅뱅 사거리에서 서초 우성아파트 구간 각각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만나는 테헤란로는 아직까지는 대체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동서문로가 고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성북구청 입구까지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종로가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대문역 구간, 종로 일가에서 종강역 구간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남대문로 숭례문에서 한국은행 앞, 명동 입구에서 을지로 입구역 구간 각각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계속해서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미국 증시, 그제처럼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혼조세로 보였군요.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다우지수는 24.85포인트 0.16% 내린 15,889.77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도 0.13% 내린 1,792.81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02% 오른 4.38.00으로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이게 오히려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불안감을 되살렸다는 분석입니다. 고용 분석업체 ADP는 미국의 11월 민간 부문 고용이 21만 5천 명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8만 4천 명이나 시장 예측 17만 3천 명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10월 무역 적자도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9월보다 5.4% 감소한 40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자 시장에서는 오늘 밤 나오는 미국의 11월 고용 동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행복주택 시범적으로 예정됐던 5곳에 대한 지구 지정이 무기한 연기됐죠? 예,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와 도심의 노는 부지를 활용해 짓는 반값 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오늘로 예정했던 서울, 공릉, 잠실, 송파, 목동과 안산, 고잔 등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보류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서성환 국토부 장관은 어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목동지구를 찾아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서 장관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신정호 목동지구 비대위원장은 서 장관에게 국토부가 교통과 교육, 안전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가져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목동 주민들이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것은 반값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명문학군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목동과 함께 반발이 심한 공릉은 철도 부지에 행복주택 대신 복합 문화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닌비 현상으로 불리는 지역 이기주의가 숨어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런 거겠죠. 자기들 집값 떨어지고 학군이 나빠지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주민들만 나무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강 기자님? 예, 저도 양쪽 다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부가 면세점의 국산품 매장을 확대하고 국산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중소 중견기업 제품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려는 방침을 세우군요. 그런데 면세점 업계는 고급 제품을 상대적으로 값싸게 판다는 면세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죠. 예, 관세청은 이달 중 보세 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 면적을 넓히고 중소 중견기업 제품 판매 비중을 높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산품 매장에서 파는 물건에서 중소 중견기업 상품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존 면세점이 면적을 10% 이상 늘릴 때 확대하는 면적의 4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제품 매장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 중 수입품 비중은 80.2%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19.8%인 국산품 가운데 중소 중견기업 제품은 절반이 되질 않습니다. 특히 중소 면세점들이 정부 반침에 더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산품과 중소 중견기업 제품으로는 후발 사업자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 분야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녹색기후기금 GCF가 어제 인천 송도에서 공식 출범했죠? 네, GCF는 우선 수십억 달러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용 청재가 이끄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도 어제 송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출범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 총재 등 국내외 주요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기후변화를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설정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후변화는 인류 공통의 과제이고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며 GCF 재원 마련을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GCF는 2020년 1,000억 달러 수준의 재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선진국들의 소극적 자세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금 출연을 약속한 나라는 한국 4천만 달러와 스웨덴 4,500만 달러 정도입니다. 독일과 노르웨이, 영국 등이 추가로 기금 출연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민 중 절반이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과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조사 대상 가구주의 46.7%는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층이라는 응답은 51.4%, 상층이라는 비율은 1.9%에 불과했습니다. 2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중간층은 1.4%포인트 줄고 하층이 같은 비율만큼 늘어났습니다.
또 10명 중 6명 꼴인 57.9%는 일생 동안 노력을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본인 소득이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은 49%로 만족한다는 응답 12.1%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요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우리 정치계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통계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수원역 물품 보관함에 누군가가 넣고 찾아가지 않은 가방에 5만원권 10다발, 정확히는 4,995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1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이 유실물로 처리하려다 보니 법무부가 유실물이 아니다. 이 보관함 관리자 운영약관에 의해서 가방의 소유자로 판단되는 보관함 관리업체에게 돌려줘라.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았는지 어제 하루 종일 이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상위에 올랐었죠. 오늘 특별한 인터뷰로 왜 이런 유권 해석이 나왔는지, 유실물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이 편의상 제가 이 사건 경위를 짧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 네네네. 11월 15일 수원역 물품 보관함 관리인 박모 씨가 보관기일 5일이 지나서 물품함에 들어있는 가방을 확인해서 또 폐기하려다 보니까 열어보니까 돈다발이 들어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경찰도 CCTV 지문 등을 확인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주인을 못 찾았다. 그래서 이게 유실물로 되면 최초 습득자 박모 씨에게 돈이 돌아가고 그때는 세금 22%만 내면 되는데 네. 법무부가 보관함 관리업체에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유실물이 아니다라고 법무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유실물이라는 것 자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이탈한 물건,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뭐 잃어버린 물건을 말하는데요. 예, 그렇죠.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이 5천만 원을 지하철 보관함에 넣은 사람이 뭐 아무래도 자기 의사로 지하철 보관함에 직접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실물의 뭐 물리적 의미와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지하철역 보관함에 물건을 맡기는 게 보관 장소를 제공해서 제공받는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계약이거든요. 예. 이런 계약 관계 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또 유실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임대차로 빌린 보관함이라는 곳에 돈을 오래 둔 것을 주인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이 결국 뭐 돈의 소유 관계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예. 유실물이 아니라고 본 점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예. 어떤 유실물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해서 잃어버린 물건인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법무부는 물품 보관함 운영 약관에 따라서 이용자가 그 약관을 승낙을 하고 돈이든 가방을 보관함에 맡겼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하철역이라든가 뭐 여기에 있는 보관함을 이용을 할 때는 그걸 네네. 꼭 약관을 청약으로 이해를 하고 승낙을 하고 거기다가 맡긴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디 안전하게 넣어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그걸 또 잊어먹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네네. 뭐 경우가 있든지 간에요. 네. 그렇다면 그걸 유실물로 좀 볼 수는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일단 뭐 예. 물리적 해석이나 아까 말씀드린 계약상으로 봤을 때도 유실물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계약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뭐 결국은 유실물이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예. 일단 유실물 이 물품 보관관 이용 계약 그 약관에 관련된 해석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이거는 유실물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이 소유 관계에 대한 판단만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돈 주인이 나타나서 물품 보관함 관리업체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관에 의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유실물이 아니라는 것과 물품 보관함 관리자가 그러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유치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계약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물품 보관 앞에 붙어 있는 이제 이용 약관을 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게 예. 이제 계약의 내용이 될 텐데요. 통상은 이제 일별로 요금이 부과되고 일정한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제 통상 한 3일 정도가 지나면요. 예. 별도 장소로 이동해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별도 보관한 후에 통상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물품은 보관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관리자가 그 뒤에는 이미 폐기 처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폐기 전에 별도로 보관된 물품을 찾기 위해서는 이 보관한 사람이 이제 그 신분증을 지참을 해서 가지고 오면 사용 횟수를 산정해서 이제 초과 금액을 지불하고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일단 이제 법무부에서 볼 때는 이 돈이 유실물이 아니고 한 달이 지나면 소유자가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물품 보관함 관리 업체에게 이 돈을 전달하기로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다만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긴 하지만 누가 소유자인지 규정한 건 아니고요. 예. 또 실제로 폐기할 경우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또 폐기 전에는 초과 금액을 지불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도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물품 보관 관리업체에 그냥 넘기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이 있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실제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이분이 나타나신다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 저도 지금 백 변호사님처럼 이걸 소유권을 관리업체에게 준다는 것, 여기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는데, 네네. 어떻든 이 약관이 어디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물품 보관함 앞에 붙어 있는 겁니까? 네, 물품 보관함 앞에 붙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인터넷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예. 이렇게 물품 보관함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근데 만약에 유실물법상 이 돈이 네. 범죄에 이용된 돈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게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 이게 만약에 범죄 행위로 생긴 돈이거나 범죄 제공된 돈이라면 예. 만약에 이 보관한 사람이 검거될 경우에 또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범죄 행위로 생기는 물건 같은 경우에 범인의 소유물이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취득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이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이 경우에 이제 다시 또 이 5천만 원은 물품 보관한 관리업체가 뭐 범죄로 취득한 돈이라는 걸 알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원래 소유자, 그 보관한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고 물품 보관한 관리업체의 소유로 본다면 이번 법무부 해석처럼 그렇다면 몰수가 불가능하게 될 거고요. 예. 또 만일 이제 또 폐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이 원래 보관자에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 부분 역시 몰수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범죄 이용됐다면 이런 대부분 다 우리는 몰수부터 생각을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어떻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청취자를 위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유실물법상 유실물 습득에서 왜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보상금이 좀 나오잖아요. 보상 규정이 있죠. 그것 좀 네네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상 규정은 일단 그 물건을 반환을 했을 경우에는 일정 퍼센트 비율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 금액을 받게 되고요. 예. 그 보상 금액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1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그걸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전부 이 습득한 사람이 취득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승문 변호사였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틀니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사진.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추적합니다. 출발 새 아침
이슈 포커. 예, 전세계 출발사점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 중요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어제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이 이슈로 시끄러웠습니다. 바로 북한의 권력지형 변화 문제입니다. 김정은이 고모부이자 그동안 실세로 알려졌던 장성택 실각설인데요. 오늘 모신 전문가는 1960년 북한 함흥에서 태어나 김책 공대를 졸업하고 북한 공산대학 교수를 역임한 분이죠. NK 지식연대 김은광 대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많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 자유진영을 위해서 우리 김 대표님 노력 너무 많으신데 응당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많은 사람들 대표해서 제가 고맙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국정원이 이틀 전에 장성택 실각설을 언론사에 보냈는데요. 이 정확히는 아직 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네네. 이 북한 당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도 아직 이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네. 우선 김 대표께서 장성택의 실각설 이거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네, 3일 예. 오후에 이제 국정원이 민주당에 이제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그 당시에는 바로 저희들도 즉각적으로 북한과 협조자들과 또 중국의 해당 인원들 통해서 확인 작업에 들어갔죠. 근데 3일에는 전혀 이제 저희가 한 4곳을 통해 알아봤는데 전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어제 이제 오후에 평양에서 나온 직접적인 선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인 것으로 이제 밝혀지는데요. 어떤 거죠? 장수길하고 예. 이룡하라고 하는 이용하 이제 행정부의 제1부부장 하고 부부장이 예. 처형됐다는 사실. 그런 것들은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개처형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막상 처형을 목격한 분은 예. 사람들은 주민들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니요. 간부들은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일반 주민들 예. 참가시킨 건 아니고요. 예. 예. 특히 애화벌이 하는 그리고 이제 군수동원 군 보급물자를 주민들 통해서 이제 보급하는데요. 그쪽의 관계자들이 좀 일부 대거 참가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장성택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실들이 신변과 관련해서도 예. 그렇고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 김정일이 사망한 뒤에 작년만 하더라도 장성택이 실세라는 걸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작년에 장성택이가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이 김정은이 후계 구도를 인준받으려고 네. 중국에 갔고 네. 중국에서는 거의 습경대우를 했다는 이제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정은이의 수행한 횟수를 쭉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작년에 106회. 네. 최영회가 작년에 85회. 네. 형제간 격차가 있었는데 올해는 정반대가 됐더라고요. 네네네. 올해는 장성택이가 불과 52회. 그리고 네네. 최용회는 109회로 2배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월달부터 실각설이 슬슬 나온 건데 핵실험에 반대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우리가 모두 예. 목격했지만 중국은 최고의 국빈 대우를 해줬습니다. 장성택을. 예. 마치 김정은이 온 것보다 온 뜻이요. 예. 그 뒤로 갔던 최용회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죠. 올해 최용회가 5월달에 올해 그렇죠. 갔는데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계속 김정일 시대에도 계속해서 중국하고 끈끈하게 어떤 애교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던 장성택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는 분위기고요. 예. 또 젊은 김정은하고는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껄끄럽지만은 이 장성택하고는 상당히 원만한 관계가 가능했다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신뢰하고 또 장성택 라인에 대해서 보험이 든 거나 같지 않을까 예. 이런 아마 평가를 하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금년 3월 달에 솔솔 좀 새기 시작했는데 이 장성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신변에라고 했던 것은 이 김정은을 수행했던 해수 문제인데요. 예. 저는 그 해수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 방문을 현지 지도를 직접 스케줄을 짜는 사람이 장성택이거든요. 예, 그랬죠. 예. 그래, 누굴 참가시켜라. 어디를 간다. 왜 호위 총국장이기 때문에 예. 일체 동선은 장성택이가 가장 확실하게 이제 지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에는 장성택이 직접 측근해서 모든 것들을 지휘하다 보니까 해수가 많았겠죠.
그러나 이제 금년에 들어서면서 자기 말고도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거기다 동행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도 좀 뭐 그 같이 따라다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횟수로서 숫자는 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그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정은이 도대체 그 장성택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김정은이 눈밖에 났을까? 이게 가장 초점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장성택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신뢰와 그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시샘이 났는가? 아니면 또 다른 그 김정은이 봤을 때 최고의 권력자인 독재자에 비해서 제2인자의 음과 영이 너무 밝아서 때문인가? 이런 차이. 예,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김정은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녁 때 이제 지상파 방송국 한 곳에서 이 중국의 북한이 장성택 그 숙청을 이미 통보했다. 예, 이런 이제 얘기도 나왔고 또 어제 오후에 느닷없이 이 장성택 감금설이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우리 언론에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게 나왔는가 살펴보니까 외신은 아니더라고요. 네네. 이제 우리 언론이 그래서 추정 보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국정원에서도 이게 확인한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그 김은광 대표가 보시기에 이 강금설 일리 있다고 보십니까? 강금설은 저는 아직 확인도 안 됐지만 강금까지 좀 불가능은 아닙니다만은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이죠? 예. 지금 중국은 사실 김정일 장성택 실각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노코멘트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요미우리든가요? NHK가 일단 지난 30일이라고 날짜까지 밝혔습니다만은 체포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예, NHK도 그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나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정확하다라고 이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평양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발단은 결국은 장성택 휘하의 행정부의 54부가 있는데 이 54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군수동원 총국이라고 하는 군의 보급물자를 저축하고 보급하는 이런 총괄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군수동원 총국. 이걸 지휘하는 게 54부인데 54부가 김정은이 명령은 귀뚱으로 들고 장성택이 명령만을 따랐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돼 가지고 어찌 유일적 영도체계가 서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큰 노염을 샀고 이거에 대해서 장성택이가 좀 전방위적으로 이 모든 책임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일말의 책임을 지고 좀 상당히 제가 좀 숙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행정부 54구 군수동원 총국에서 일종의 반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방문 행위가 좀 있었다고. 유일적 지도 체제가 서지 않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체제 아직 완전히 뿌리 내린 것도 아닌데 이거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군요. 예, 어떻든 오늘 17일이 이제 김정일 사망 2년이 되는 날인데.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과연 사진에 장성택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김경희도 좀 와병설인데 등장을 할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참 우리도 우리 언론이 자유로움에 대해서는 북한도 잘 알고 있지만은 또 우리 언론이 어떤 조종 가능성도 북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들을 자기들이 생산해내고 이슈 메이커, 이슈를 이제 제어하려고 하죠. 그래서는 만약 경우에 이번 17날 김정일 서거 기념일에 만일 장성택이 지금 실각되어 가지고 연금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제 판단해 봤을 때 그의 얼굴을 내비쳐 가지고 남한의 언론이 잘못됐다. 남한 정보 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 정말 한번 뒤에 한 방에 때리기 위해서는 끌어낼 수도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 이슬주 동료들이 이제
은하수에 포르노 그 예. 동영상이 나오고 나서 9명이 뭐 처단됐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나서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남한 언론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참 재밌어요 보면. 예, 우리 안보 문제만 아니라면 참 즐겁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최영래와의 권력 다툼으로 지금 보는 시각이 많던데요. 네. 근데 김정은은 지금 핵 경제 빙전론을 내세웠는데 네. 이미 경제를 맡고 있는 사람은 역시 장성택이하고 이번에 지난번에 그 들어갔던 내각 총리로 들어갔던 박봉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쉽게 얘기해 장성택이를 실각시키면 이게 장성택이 중국통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일단 이 사실 뭐 사전에 보고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중국의 지금 언론 태도라든지 또 예. 중국 정부의 공식 대변인의 이야기들은 전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게 어느 정도라도 이제 그 사실에 기초해서 중국이 알았다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보고하지 않은 같다라고 하는 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중국은 상당히 좀 뭔가 감정을 가질 수 있죠. 예전에 이제 후진타오가 북한에 요구했던 게 뭡니까? 그 내치의 소통이거든요. 예. 내치의 소통이 되는데 이 내치 상황이 왜 우리한테 소통이 안 되느냐? 굉장히 좀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겠죠. 또, 그리고 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중국통 이 장을 제거한다거나 이거 실각시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장은 지금의 어떤 그 상황들을 빨리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이제 자기가 2인자로서의 그 모든 어떤 빛과 열을 다 고두 가지고 그냥 뭐 실력이 없는 그리고 별 영향력이 없는 그런 2인자로서 실무 2인자로서 다시 이제 그 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미 한번 그 쫓겨났다가도 롤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김경희가 사실 김정은을 업어 키웠다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이 김경희만 하더라도 김정은도 참 꼼짝 못하는 자기들 이제 백두힐족이라고 그러죠, 자신들은. 네. 그게 네. 고모인데. 네. 또 그 고모부인 장성택을 그렇게 쉽게 이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왕조 체제인데. 네, 왕조 체제죠. 그래서 예. 우리가 정말 사실로서 알고 있는 거는 전 그 장과 김명희 사이에서 있었던 그 딸 장금송이 일단은 뭐 프랑스에서 죽었고 그 이후로 김경희는 상당히 그 심란한 속에서 뭐 음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건강이 퇴폐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정치자들을 위해서 이 장금송이는 이 자살했다고 그랬죠? 그랬죠. 예, 프랑스에서 예. 연애를 하다가 연애 그것이, 실패해가지고 예. 그랬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장성택과 이제 김경희 사이는 상당히 소원한 관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지만 북한은 강력한 이제 유교 집단이고 또 최고 지도부의 어떤 장성택과 김경희가 이혼했다라고 하면 그 이혼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로 같이 안 살더라도 이혼만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김경희가 결국은 바람을 피웠다든지 또는 자기 조카 김정은에 대해서 함부로 했다든지 이런 걸 때문에 참 대노를 해가지고 남편인 장성택을 지금 능지처탈시켰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고 그런 가능성은 좀 적은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예. 적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언론에서 이제 영구차를 이끌었던 이제 10명 중에 김정은을 빼고 9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 8명 중에 참, 아니죠. 예. 총 10명이죠. 양쪽에 5명이씩. 8명. 그렇군요. 예. 제가 착각했군요. 예. 그 8명 중에 김정은을 빼고 7명. 예. 그 속에 2명만 남아있고, 이제 예. 5명이 실각을 했거나 숙청이 됐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8명이네요. 그건 이제 오른쪽에,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이용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그렇죠. 김정갑 총정치국 일부국장, 당시에 일부국장이죠. 우동측 또 국가안전보위부장, 그렇죠. 우리로 치면 중앙정보부장. 그렇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나이들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70대더라고요. 예. 이 김영춘이가 가장 이제 78로 가장 많고. 예. 근데 김정각이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때 최측 끝내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인민무력부장으로 밀렸다가 결국은 실각을 해버렸고. 네.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밀렸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밀린 거는 이제 첫 번째 조항이고요. 지네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예.
이게 그 어떤 의사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죠. 김정은이가 또 워낙 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29이니까. 호흡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워킹 10이 돼야 되겠는데 이게 10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게 그 최룡해가 이제 올라서면서. 최용해가 올해 63. 그렇죠. 예. 그리고 장성태 67. 예, 그렇죠. 최룡해가 올라서면서 최룡해의 어떤 수평에서라도 좀 그 주변의 군 장성들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많이 이제 그 실각되거나 또 교체되어 있는 군 장성들이 뭐 김정은을 반대하거나 김정은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부각시키다 보면 군의 어떤 내부적인 암투, 권력 투쟁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저도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최룡해를 위시로 한 최룡해 중심의 어떤 군부 그런 단일 어떤 그 지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 밑에가 이제 이명길 총참모장, 장경남 인민무력부장 이번에 그렇죠. 장경남 예. 근데 그리고 김은홍은 오래전부터 권력자라고 보였고 네, 김은홍이 이제 김사령관이, 국가안전보위 부장이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라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요소들 갖다 맞춰보면서 어느 것이 적중한지 지금 라인으로 이제 안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너무 이제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소장파죠. 이번은. 예,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전에 이제 70대 그 4인방이나 그러니까 김정일이 관을 이끌었던 4인방이나 이번에 그 4인방이나 강경파는 다 강경파죠. 강경파죠. 예, 강경파라고 또 봐야 절대적인 충성파고. 예, 인민무력뿐만 하더라도 501 이후로 쭉 내려오는 걸 보면 강경파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우리가 장성택을 온건파라고 보는 거는 그건 우리의 어떤 느낌이 그렇고. 경제 통이고 중국 통이니까 비교적 온건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충성파입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온건파면 다 온건파고 온건해지고 김정은이 강해지면 다 강해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 우리 아까 이 8인방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뭐 군복을 입고 연구차를 호위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3인복을 입고 사복을 입고 났던 오른쪽 4명 다 살아 있는데 거기서 장성택이 하나 떨어졌죠. 예, 최태복이 김건남이는 다 살아있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또 이분들 이 사람들 말고 그보다 더 나이 많았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최태복이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아닙니까? 의장이죠. 예, 둘 다 이제 김영남이는 89억, 뭐 거의 90이고. 그렇죠. 그리고 최태복이는 이제 83이죠. 83. 예, 그리고 김건남이는 지금 자리는 뭐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떨어지게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선전 부장을 하고 있죠. 선전 비서. 조평동 부장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조평동도 하고 있고. 아, 예, 그렇군요. 나는 여기 김건남은 떨어져 나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최영림만 그랬군요. 그렇죠. 최영림은 뭐 사실은 이제 개혁 개방 쪽으로 장성택의 그림을 실제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실현해 줄 사람 필요해가지고 박봉주를 올리신 거죠. 예, 올드 4인방 중에 최영림만 밀려나가고 나머지 그리고 최영림도 뭐 숙청된 건 아니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죠. 업무가 바뀌어져서 그렇죠. 83이나 또 되고.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북한이 그동안에 군부가 인사를 굉장히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김영철, 김정각, 김경식, 뭐 장경남 이렇게 저만 하도록 정신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권력 교체기로 봐야 되겠군요. 아, 그럼요. 지금 거의나 우리 정부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군 장성의 44% 그러니까 4여단장까지 포함해서요. 44%가 이제 교체된 걸로 확인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젊은 독재자의 그 스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상당히 아버지 못지않게 사람들 믿지 않으며 또 자기의 어떤 가장 정확한 측근을 지금 가려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북한 권력은 지금 상당히 번거로움과 복잡함을 거치지만 결국은 김정일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채워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보면서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어떤 속도는 상당히 우리가 보기보다는 빠를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어떻든 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 최악의 경우에 한반도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 군부에도 이제 그걸 강조를 했는데 이 한반도가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NK 지식인대 김원광 대표였습니다.
요즘 동북아 정세가 요동칩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은 다분히 중국 견제의 뜻이 들어있죠. 문제는 이 틈을 타서 일본이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명분으로 재무장에 나서야 하고 돈이 없는 미국은 일본 손을 들어주려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우리 현안인 북핵, 솔직히 말해서 미국과 중국이 현상 유지에 급급해야 하는 형국이라 해결 방안이 요원해 보입니다. 우리 대통령 정말 머리 아플 겁니다. 어쩌면 미국과 중국 둘 중 타결해야 할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누구는 쉽게 얘기하죠. 안보는 한미동맹, 그리고 경제는 중국과 친하면 된다. 그런데 안보와 경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문제된 방공 11구역 카드지역 문제만 하더라도 난제이죠. 게다가 지금 북한 권력 지형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난제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자리인 대통령을 왜 다들 탐내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은책의 출발새 아침 지금까지 진행해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